학생들 오랜만입니다. 자, 이번에는 부정사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시제가 끝났죠? 시제는 다 했고요. 공부들 다 열심히 하셨죠? 자, 이제 부정사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부정사 하고요. 그 다음 동명사 하고요. 자, 분사하고 이른바 3대 준동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정사, 동명사, 분사는 참 중학교 때 혹은 국민학교 때부터 정말 많이 들었죠? 굉장히 많이 들었고, 뭐 누구든지 한마디씩은 다 할 수 있는 뭐 그런 정도의 요소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서 제 책을 통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좀 분석해 보면서 확실하게 전부 매듭을 짓고 그런 그 과정이 좀 필요하겠죠? 먼저 이제 제일 먼저 제목부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목이 부정사가 되겠습니다. 부정사라는 의미는 뭔가 하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부정사라는 말이 뭐냐? 그럼 부정이라는 말이 참 애매하죠, 우리나라 말에. 우리나라 말에 부정이라는 말이 참 여러 가지 의미가 되죠. 근데 부정사를 한자로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부정사라고 일본 놈들이 붙인 겁니다. 부정사. 어차피 뭐 문법 용어들은 다 일본 사람들이 붙인 거니까요. 일본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현대 문물을 유입했죠. 여러 가지 우리가 쓰는 상당한 한국말들이 전부 일본 말들입니다. 예를 들면 뭐 민주주의, 뭐 자본주의, 뭐 발전, 뭐 이런 말들 전부 일본에서 생긴 말이에요. 일본 한자들입니다. 일본에서 네덜란드 문화를 유입하면서 그거를 자기 나라 말로 만들 때 일본 말로 만들지 않고 한자어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한국까지도 다 지배하는 겁니다. 뭐 산업혁명 뭐 그런 거 다 일본에서 만든 말입니다. 중국 언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한테 일본 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어 문법 말할 것도 없죠. 영어는 당연히 일본이 제일 먼저 유입했으니까 영어 문법 언어도 전부 일본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부정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이라는 말이 뭐냐? 정. 규정된다는 뜻이에요. 규정. 자, 우리가 아시다시피 규정하다는 동사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규정하다 동사 어떻게 씁니까? define 한다 그러죠. define이 정의한다, 규정한다 그런 뜻이죠. 여기서 fin이 어근적으로 끝을 뜻하거든요. 어떤 개념의 끝을 확정해주는 것. 이 개념은 여기까지다. 이 개념의 의미는 뭐다. 개념의 끝을 확정해주는 것이 바로 규정,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define이거든요. 결국 이 정의라는 게 여기서 쓰는 이 define이라는 의미와 거의 비슷한 거예요. 부정사 영어로 어떻게 쓰는지 거기 한번 책 잘 보세요. 뭐라고 써있어요? infinitive라고 써있죠? 같은 어근 fin이 들어있네요. 결국 fin이 끝이라는 어근인데 문맥적으로 규정된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 이거죠. 개념의 끝을 정한다는 뜻이니까. 그럼 규정되기가 어려운 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규정되기 어려운 사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명사지, 형용사지, 명사인지, 형용사지, 부사인지 규정하기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게 아니고요. 규정되지 않는 품사다 그런 뜻이에요. 규정되지 않는 품사다. 규정이 어려운 품사가 아니고 규정되지 않는 품사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말이죠. 보통의 동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I가 되면 말이죠. 예를 들면 I enter라고 해봅시다. I enter 이렇게 가겠죠. 하지만 이게 she가 되면 enters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만 그런 게 아니죠. 좀 더 볼까요? she 다음에 thinks가 나오면 that I am 이렇게 되는데 she가 thought가 되게 되면 역시 that 다음에 I was가 되게 돼 있죠. 자, 보통의 동사들은 어떻습니까? 보통의 동사들은 자, 주어가 3인칭 단수로 바뀌면 s가 붙기도 하고 과거형이 되면 시제일치적 관점에서 과거형으로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형태가 자꾸 새로이 규정되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주어의 상태, 주변의 상황에 맞게 동사가 상황 설정에 맞게 새로이 규정된다 이거. 동사가 새로이 규정되면서 계속 형태를 바꾸는데 부정사는 어떻다? 주어가 아무리 3인칭으로 바뀌어도 아무리 주어가 과거형으로 바뀌어도 내용이 과거로 바뀌어도 형태가 새로이 규정되지 않고 항상 그 모양을 유지한다는 얘기예요. 즉 새로이 주어 상태나 주변 상황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규정되지 않는 품사 부정사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정사는 항상 to가 있건 to가 없는 원형 부정사건 간에 항상 무슨 형이에요? 루트 원형을 뜨고 있죠. 언제나 원형이다. 언제나 원형이라고 해서 규정되지 않고 변동되지 않는다는 품사. 그래서 부정사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 점을 좀 분명히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것도 부정사라고 하죠. would rather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온다.
이거를 would rather가 조동사고 are이 동사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더 정확히 얘기하면 would rather 자체가 동사고요. are는 원형 부정사에 해당합니다. would rather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원형이죠? 이런 식으로 형태 변화가 없는 항상 원형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품사. 이게 부정사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부정사의 기본 정의를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자, 부정사 제목은 이제 설명했고요. 자, 부정사 바로 밑에 보니까 준동사란 말이 나옵니다. 준동사 영어로 verbals 이렇게 되네요. 동사가 영어로 어떻게 하죠? verb가 되겠죠. V-E-R-B. 근데 거기 뒤에 A-L-S가 붙었어요. 준동사라는 말 자체가 동사의 변형된 형태다. 이런 말을 보여주고 있죠. 동사가 바뀐 것이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적절하게 준동사란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어떤 동사가 있다고 할 때 어떤 동사가 두라는 동사가 있다고 봅시다. 두라는 동사가 있다고 보면 두 앞에 요렇게 붙이면 투부정사, 두 뒤에 요렇게 붙이면 동명사, 두 뒤에 요렇게 붙이거나 요렇게 되면 분사가 되겠죠. 부정사건, 동명사건, 분사건 전부 다 동사에서 왔다는 것이 분명하죠. 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일단 준동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또 뭔가 하면 이게 여전히 동사적 속성을 갖고 있어요. 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동사적 속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그런 의미에서도 준동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동사적 속성을 갖고 있다는 말은 좀 이따 다시 설명하고요. 일단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 3대 조동사, 3대 준동사의 성격이 뭔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보통의 문법책을 보시면 말이죠. 부정사 설명을 쫙 합니다. 동명사 설명을 쫙 해요. 그 다음 분사 설명을 쫙 합니다. 그래놓고 각각 이해하라 이런 식으로 분절적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 책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은 세 개의 준동사의 공통점, 세 개의 준동사가 차이점이 굉장히 많지만 공통점이 훨씬 많아요. 이 공통점을 먼저 잡아서 이 공통점을 준동사라는 개념하에서 한 번은 묶어서 공통점을 먼저 추적한 다음에 각각의 강론으로 들어가는 게 올바른 설명 방법이다. 이런 철학을 갖고 여기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앞페이지 뒷페이지 한번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명제 1, 2, 3, 4, 5 이렇게 돼 있죠. 이 얘기가 뭔가 하면 준동사의 공통점을 5개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 수업을 이제 계속 따라오시겠지만 저는 부정사가 예를 들면 100분이 걸렸다. 강의 전체 예를 듭니다. 그러면 동명사는 50분도 안 걸려요. 분사 한 40분이면 끝나. 왜냐하면 동명사 분사에서 할 얘기에 상당 부분을 부정사에서 다 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동명사 분사할 때 이렇게 강의할 거야. 야, 동명사 이 얘기 부정사에서 했지. 분사 이 얘기 부정사에서 했지. 했지로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나중에 분사나 동명사 보게 될 때 뭐 다 했다는 건 뭐야 이게. 다 했다는 얘기 할 때는 반드시 부정사 와서 공부해주고 넘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부정사가 사실상 동명사 분사의 얘기를 전부 포괄적으로 해주고 있다 이거야. 아시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준동사의 3대 준동사의 공통점 5개를 명제 5개로 정리할 테니까 그런 관점에서 공통점이 뭔지를 먼저 정리하고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가 명제 1번입니다. 명제 1번 책을 읽기 전에 먼저 칠판에 갖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동사 앞에 to를 붙이거나 동사 뒤에 ing를 붙이거나 동사의 과거분사의 꼴을 만들어줌으로 해서 부정사, 동명사, 분사로 형태 전환을 이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제일 먼저 던져야 될 의문은 뭔가 하면 왜 동사를 부정사, 동명사, 분사로 바꾸냐 이거야. 왜 바꾸냐 이거야. 왜 바꿔? 쓸데없이 왜 바꾸냐 이거야. 바꾸는 이유가 있겠죠. 그 바꾸는 이유가 바로 명제 1번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건 말이죠. 어떤 일을 할 때 그게 왜 하는지를 알아야지 그 일이 잘 되는 법이죠. 목적지향적이라 그러죠. 그걸 목적지향적으로 그 일이 왜 그런지 알면 좀 알겠죠. 준동사를 만들 때 이게 왜 만드는지 알아야 잘 이해가 가지. 그냥 하니까 하나보다 문제 많이 난다 이렇게 하는 것 갖고는 좀 부족하다 이거지. 왜 그러는지 아는 얘기, 그게 바로 명제 1번 얘기입니다. 준동사를 왜 만드느냐 요거를 내가 설명할 때 있어서 한국어하고 한번 관련해서 설명하는 게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한국말에 알다라는 동사가 있죠. 영어로 know가 되겠습니다. 자, 알다라는 말을 우리가 알다 이렇게만 쓰는 건 아니죠. 알다도 있지만 알았다라고 쓸 수도 있고 알 것이다라고 쓸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어떤 동사들을 자꾸 변형할 수 있습니다. 동사가 이렇게 변형되는 거 한국말만 있는 게 아니죠. 영어에도 있죠. 우리가 어떤 동사가 이렇게 변형되는 것을 어디서 다루었습니까? 바로 시제에서 다뤘죠. know, knows면 알다겠고
knew 그러면 알았다겠고, will know, be going to know 하면 알 것이다. 이렇게 되겠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시제에서 배웠다는 것은 이런 식의 동사 변화는 시제 형태 변화. 다시 말하면 동사 속에서의 변화다 이거지. 이렇게 바꿔도 여전히 아직 동사죠. 아직 동사예요. 그런데 한국말이 그렇게만 바뀌는 게 아니죠. 한번 바꿔봅시다. 알다가 arm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죠. arm이 생명이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 아는 것이 생명이다는 뜻이죠. arm 안다 이거죠. arm 하니까 꼭 영어 같네. 팔 같네요. arm 이렇게 쓰는 거 맞습니까? 근데 한국말이? 한국어는 맞춤법이 하도 많이 바뀌어갖고 나 한국어에 대해서 참 불만 있는 게 있어요. 문법이라는 것은 말이죠. 사람들이 쓰는 것을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정리하는 게 문법 아닙니까? 문법학자가 지가 무슨 뭐 법률학자라든가 무슨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사람들이 말을 다르게 쓰면 또 바뀌는 거야. 바뀌면 바뀐 만큼 바꾼 것을 그냥 우리는 수용해주고 그러면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한글 맞춤법 통일 한글 갖고 항상 중앙정부에서 중앙기관에서 발표하죠. 앞으로 이렇게 쓰도록 해. 5년 전에는 사골세 다 쓰라 그랬다가 5년 뒤에는 사골세는 안 돼. 사글세만 써 이러고. 그럼 뭐야 그게. 언어를 중앙정부에서 마음대로 바꾼다는 발상 자체가 아주 잘못된 발상이에요. 사람들이 쓰면 쓰는 게 언어지. 그죠? 왜 쓰는 거를 언어라고 인정을 안 하고 멋대로 어떤 도덕적 규범으로 언어를 바꾸려고 하는지 나 참 이해가 안 가요.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언어가 무슨 도덕입니까? 언어는 사람이 쓰는 도구니까 잘 쓰고 모르는 사람은 잘 이해하게 만드는 게 되는 거 있죠. 한국 국어사전 보세요. 우리들이 쓰는 말이 잘 안 나와요. 우리들이 쓰는 말 어떤 거 있어요? 열나 재밌다 그러지. 열나란 말 나와요? 안 나와. 그럼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한국어 배우는데 모든 사람이 열나 재밌다 써. 열나란 말이 무조건 도덕적으로 마음에 안 들다 하더라도 열나란 말이 많이 쓰면 열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매우 대단한 뜻의 속어다. 이렇게 써주는 게 국어사전이지. 열나는 도덕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 도덕적으로 마음에 안 드니까 빼야 돼. 안 써. 이게 참 문제가 있어요. 옆길로 좀 샜지만 언어라는 건 말이죠. 사후적으로 그걸 확인하는 거지 언어는 어떤 도덕적 규범에 깨맞춰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게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옛날에 프랑스 같은 데서도 독일 같은 데서도 이런 운동들이 있었어요. 국어화 운동. 그죠? 독일에서도 전부 국어를 쓰자. 외국에서 온 외래어는 다 없애자. 그 전부 그래서 바꿨어요. 독일, 프랑스. 성공했는 줄 아세요? 절대 성공 못해요. 사람이 쓸 말을 그렇게 인위적으로 바꾸려는 게 잘못된 겁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한제 그런 적이 있어요. 옛날 70년대 때 축구 용어를 전부 한국말로 바꿨어. 프리킥, 자유축, 대가리 까기, 그죠? 헤딩은 그죠? 대가리 부딪히기, 그리고 그게 됩니까? 누가 씁니까, 그거? 그죠? 쓰는 나라도 있죠. 예. 북쪽에 쓰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어떤 도덕적 규범에 맞추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언어에 대한 기본적 관점을 잠깐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어쨌건, 암입니다. 그럼 암이라고 하면 이게 뭐로 쓰인 거죠? 아는 것이니까 명사로 쓰인 거죠. 암이 중요하다 이렇게 할 때. 자, doing이 나왔습니다. doing의 예를 들면 동명사라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역시 그것도 암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만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쓰고 싶기도 하죠. 아는 사람. 그럼 아는이 사람을 꾸며주죠? 사람은 명사니까 알다란 단어를 안으로 바꾸는 순간 이게 명사 수식어로 바뀌었죠. 아하, 그러네요. 또 하나 더 볼게요. 알도록 만들었다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알도록이 만들었다를 꾸며주는데 만들었다는 뭡니까? 동사죠. 만들었다가 동사니까 동사를 꾸며주면 사실상 동사 수식어로 쓰인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명사 수식어는 관용어라고 부르고요. 동사 수식어는 부사어라고 부르지만 그런 용어는 영어하고 맞지 않으니까 일부러 제가 명사 수식어, 동사 수식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정리해봅시다. 알다라는 한국말이 동사로만 쓰이는 게 아니고 명사 수식어, 동사 수식어로 형태 변화를 이룰 수가 있죠. 우리나라 말은 동사의 끄트머리, 어미라고 하죠. 어미. 동사의 끄트머리를 바꿔치기 함으로써 동사를 명사 수식어, 동사 수식어로 바꿀 수가 있네요. 한국어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한국어의 동사가 이런 짓을 하는데 영어라고 못하겠습니까? 영어라고 못하겠습니까? 하죠. 영어에서 바로 이렇게 동사를 명사 수식어, 영어에서 명사 수식어를 형용사라고 그러죠. 동사 수식어, 영어에서는 부사라고 하죠. 영어에서 동사를 명사 수식어,
동사 수식으로 바꾸는 방법을 뭐라고 부른다? 뭐라고 부른다? 준동사라고 부른다. 아시겠죠? 준동사란 동사를 동사로 쓰기 싫어. 동사로 쓰기 싫어서 명사, 형용사, 부사로 쓰고 싶어서 동사의 꼴을 to나 ing, pp로 바꾸는 것을 준동사라고 부른다. 이게. 자, 그러면 결국 정리하면 준동사는 뭡니까? 동사의 품사를 바꾸는 도구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떤 글을 쓸 때 어떤 동사를 이용해서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나 명사, 수식어, 동사, 형용사, 수식어 등등으로 만들고 싶으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야? 준동사를 떠올리세요. 아시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명제 1번을 같이 한번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부터 한번 해볼게요. 문장 전체에서 그 쓰임새는 더 이상 동사가 아니라 하나의 명사, 형용사, 부사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준동사는 동사를 명사, 형용사, 부사로 바꾸는 도구다. 명사, 형용사, 부사로 바꾸는 도구다. 이해가셨죠? 제가 의도적으로 좀 안 읽은 내용이 있습니다. 안 읽은 내용은 뭡니까? 첫 번 줄에 준동사는 자기 구안에서 동사의 속성을 그대로 보유한다. 이런 의미에서도 제가 준동사라는 이름이 붙는다 그랬죠? 자기 구안에서 동사 속성을 갖고 있다는 말과 자기가 더 이상 동사가 아니란 말이 상당히 패러독스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쭉 밑에 예문 있죠? It is difficult to help mother at home. 요거 한번 볼게요. It is difficult to help mother at home. It is difficult to help mother at home. 부정사를 많이 해본 학생들은 다 아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자세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to 부정사가 뭐로 된다? to 부정사는 동사를 명사, 형용사, 부사로 바꾸는 거라고 그랬죠. 이때는 to 부정사가 뭐로 바뀐 겁니까? 명사로 바뀐 거죠. 예. 자, to 부정사가 우리 어릴 때 많이 배웠죠? 형식 주어, if, 진짜 주어, to 부정사. 그럼 진짜 주어로 쓰인 거니까 주어는 뭐만 될 수 있죠? 명사만 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help 앞에 to를 붙임으로 더 이상 help가 동사로 쓰이는 게 아니라 명사로 쓰이게 되었구나. 분명하죠? 아까 했던 얘기죠? 하지만 자기 구안에서는 어떻다? 여전히 동사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한번 볼까요? 이 자기 명사구 안을 한번 잘 보세요. help가 뭘 취하고 있죠? 목적어를 취하고 있죠? 또 help가 뭐 하고 있죠? 부사구의 수식을 받고 있죠? 집에서도 없다죠? 하하. 목적어를 가지고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면 그걸 동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사의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럼 어떤 학생이 물을 거야? 그럼 씨발 동사라는 거야? 명사라는 거야? 무슨 얘기예요? 그 규정되는 범위가 다르죠. 한번 보세요. to 부정사가 명사로 쓰이는 건 어디서 그런 거야? 문장 전체에서 명사 대접을 받는다는 얘기죠. 문장 전체에서 준동사가 명사 대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동사 구실은 어디서 한다고? 어디서 한다고? 문장 전체에서는 얘를 동사로 안 봐. 왜? 문장 전체 동사는 이거 아니야. 문장 전체에서 이게 동사처럼 대우받는 것은 문장 전체가 아니고 뭐죠? 자기 구 안에서지. 자기 구 안에서 동사 구실을 한다. 그 얘기네요. 그러니까 준동사가 명사로 쓰이면서 동사적 성격도 갖고 있다. 이 말은 범위 자체가 다른 말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문장 전체에서 명사로 쓰이고 문장 전체에서 명사 수식으로 쓰이고 문장 전체에서 동사 수식으로 쓰이는 어떤 준동사가 자기구 안에 돌아가면 동사로서 다 행세한다. 그 말이죠. 마치 이런 것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예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항상 말단사원인 어떤 가장과도 같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딱 회사에 딱 나가면 말단사원이니까 계속 아직도 상당히 굽실굽실 거려야 됩니다. 나는 동사 아니에요. 나는 명사, 형용사, 부사예요. 딱 집에 들어오는 순간 누가 나보고 명사라고 그랬어? 나 집에서는 동사야. 집에서는 여전히 가장이죠. 이런 가장의 신세하고 준동사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기 식구 안에 들어오면 난 가장이야. 동사야. 딱 나가면 에고 난 동사 아니야. 명사예요. 이렇게 꼬리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 전체하고 자기구 내에서의 속성을 잘 구별해서 이해하세요. 자, 이제 이해 갔죠?
준동사적 속성에서 동사 속성을 갖고 있다는 말과 명사, 형용사, 부사로 쓰이는 말을 잘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다른 예를 보면서 한번 좀 정리해볼까요? 자, 예문 두 번째 보세요. 우리 좀 아실 겁니다. 자, being poor 보이죠? 자, being poor 문장이 뭐로 쓰였어요? is의 주어로 쓰였죠? being poor가 is의 주어로 쓰였으니까 주어로 쓰였다면 뭡니까? 동명사가 되겠죠. being poor 밑에 모르는 학생은 동명사 하나 써놓을까요? 동명사 뭐로 쓰였습니까? 문장 전체에서 뭐로 쓰였죠? 주어로 쓰였으니까 문장 전체에서 뭐로 쓰인 거예요? 명사로 쓰인 거죠? poor라는 보호를 갖고 있으니까 자기 구 안에서는 보호를 데리고 다니니까 동사 구실을 하고 있죠? 이해가죠? 네. 세 번째 문장. It was the best play to be performed in our school. 그것은 우리 학교에서, 그죠? 이루어진 플레이 중에 가장 훌륭했다. 자, perform은 연기하다, 연주하다 그런 뜻이죠?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플레이, 연극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연극이 이제 상연된 것 중에서 가장 훌륭한 연극이었다. 상연이란 말이 잘 떠오르지 않네요. 어쨌건, to be performed에서 화살표 한번 해볼게요. to be performed가 플레이를 뒤에서 꾸며줍니다. 명사를 꾸며주죠? 영어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말을 형용사라고 합니다. 그건 다 아시죠? adjective, 형용사가 명사 수식이죠. 자, 그럼 이 to 부정사는 뭐로 쓰인 거죠? 형용사로 쓰인 거죠. 하지만 문장 안, 그 밑줄 안을 잘 보세요. 밑줄 안이 바로 부정사 구죠? 수동태가 됐죠? 원래 수동태라는 것은 동사의 기능 아닙니까? 동사처럼 수동태가 됐네요. 역시 동사 속성을 갖고 있죠. in our school이라는 부사의 수식을 받죠? 역시 동사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the man surrounded by the children is my father. surrounded가 과거분사인 거 다 아시죠? surrounded by the children이 man을 꾸며주네요. 에게 둘러싸인 man. 명사 수식어로 쓰이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분사는 형용사로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기 구안을 보니까 역시 by the children이라는 부사구로 수식을 받고 있네요. 자기 구안과 문장 전체에서 쓰이는 용도를 잘 구별하세요. 마지막 문장 to know what life is 나왔죠? 자, 인생이 의미를 알 수 있을 만큼 올드했다. old enough를 꾸며주고 있죠? old enough. old는 형용사고 enough는 부사네요. 어쨌건 투부정사가 old를 꾸며줬다고 한다면 형용사 수식이 되겠죠. 형용사를 수식하니까 요거를 부사로 쓰였다고 볼 수 있겠죠. 영어에서 형용사를 수식하는 걸 부사라고 부릅니다. 됐죠? 자,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의 예를 5개를 제가 드러났습니다. 자, 정리하면 뭡니까?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는 동사가 바뀐 모양으로서 명사, 형용사, 부사로 분명히 쓰이고 있죠? 하지만 밑줄 친 것이 바로 자기 구 안인데 자기 구 안에서는 동사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볼게요. 왜 준동사라고 부르는가? 동사에서 왔으니까. 왜 준동사라고 부르는가? 자기 구 안에서는 동사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더 이상 준동사는 동사가 아니다. 이 점을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고위로 올라가서 빈칸 한번 채워볼게요. 동사를 명사로 바꾸고 싶다. 동사를 형용사로 바꾸고 싶다. 동사를 부사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어떤 준동사로 바꿔야 되겠느냐? 자, 이제 집어넣을 수 있겠죠? 동사를 명사로 바꾸고 싶어요. 제가 일부러 글을 목적지향적으로 써놨습니다. 명사로 쓰고 싶어요! 그러면 뭐로 바꾸냐? 뭐로 바꾸죠? 부정사와 동명사겠죠. 그럼 어떤 학생이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왜 동명사는 명사가 되나요? 그냥 전치사가 되면 안 되나요?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언어를 제가 창조한 게 아닙니다. 언어가 그렇게 쓰이게 된 겁니다. 언어가 왜 그 꼴을 갖추게 되었냐, 이거를 분석하는 것은 언어학의 분과지만 전부 다 분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아까 한국말 보세요. 왜 미음을 붙이면 한국말은 명사가 됩니까? 설명해 보세요. 알아요? 왜 하필을 명사를 꾸며줄 때는 니음과 리을을 붙여야 되는데 왜 그런데요? 왜 기억을 붙이면 안 돼요? 아는 사람! 그러면 왜 안 되지? 누가 알아요? 몰라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언어가 오랜 역사 과정을 통해서 생성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국어를 잘하니까 당연히 나오는 거지만 영어는 외래어니까 우리가 외국어니까 정확하게 기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항상 그러는데 왜 그런데요? 왜 ing와 투부정사면 명사가 되는데요? 이렇게 물으면 안 돼. 그냥 그렇게 쓰이니까 그렇게 알아야 돼. 알겠죠? 언어가 그렇게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암기 대상에 속하겠습니다. 우리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소리지만 알겠죠? 자, 두 번째, 동사를 형용사로 바꾸고 싶어요. 형용사 밑에 명사 수식어 해볼까요? 동사를 명사 수식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하나 배웠죠? 예문 아까 몇 번째? 세 번째에서 배웠죠? 네, 부정사. 또 뭐 있죠? 분사가 있겠죠. 아까 네 번째 예문에 나왔었죠? 부정사와 분사입니다. 외우세요. 마지막, 동사를 부사로 바꾸고 싶으면 뭡니까? 역시 부정사입니다. 야,
부정사는 세 가지로 다 쓰이네. 야, 대빵이라 대빵. 따라서 부정사를 쫙 하고 나면 동명사 분사가 쉬워진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마지막 핑크는 뭐 쓸까요? 분사 구문의 한 종류 이렇게 써주세요. 분사 구문의 한 종류. 영어에서 분사 구문 중에서 일부가 부사적으로 쓰입니다. 꼭 그런 게 아니에요. 분사 구문이라고 다 해서. 분사 구문, 분사구의 일종인데요. 여기서 일정한 것들이 부사구로 쓰입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어쨌건 지금은 우리가 일단 외워야겠습니다. 자, 보통의 문법책과 설명 방식이 약간 차이가 나죠. 보통의 문법책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종으로 설명해요. 종으로. 어떻게 설명합니까? 부정사, 명사조용법, 형용사조용법, 부사조용법. 동명사, 명사. 분사, 형용사와 분사구문. 이렇게 설명하죠. 즉 각각의 품사를 놓고 그 품사가 뭐냐인 식으로 해석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횡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목적지향적으로 설명한다 이거야. 명사로 만들고 싶어? 이거로 만들어. 형용사로 만들고 싶어? 이거로 만들어. 부사로 쓰고 싶어? 동사 수식하고 싶어? 이거로 만들어.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보고 시줄과 날줄을 잘 연결시키면 머릿속에 정리가 잘 될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명제 1번 했습니다. 좀 어려웠죠? 자, 그 다음 명제 2번 넘어가 볼까요? 명제 2번. 자, 오늘 강의는 명제 1번, 명제 2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가 좀 많이 복잡합니다. 예. 자, 명제 2번. 또 명제 2번. 준동사의 공통점이라고 그랬죠? 명제. 준동사의 공통점 뭐냐? 준동사는 말을 간단히 하기 위한 도구다. 말을 간단히 하겠다. 즉, 준동사 구는 절이 간단하게 된 것이다. 준동사 구는 절이 간단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항상 절로 바꿀 수 있다. 준동사는 구입니까 절입니까? 군지 절인지 한번 볼까요?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준동사죠? 구입니까 절입니까? 절의 필수 구성 요소는 주어와 동사죠. 주어가 없죠. 따지고 보면 동사도 없는 겁니다. 이거 동사가 아니잖아요. 준동사지. 부정사, 동명사, 분사는 동사가 아닙니다. 내가 이런 학생들 참 많이 봤어요. 그쵸? 그냥 PP 나와 있으면 그냥 과거네. 이런 학생들 있죠? 예. PP가 무슨 과거예요? 과거 분사죠? PP는 과거 분사지 과거가 아닙니다. 과거 분사는 나중에 또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건 동사가 아니에요. 주어도 없고 동사도 없으니까 이건 절이 아닙니다. 구조. 절과 구는 두 단어 이상이 됐다는 점 공통점은 있지만 주어 동사가 없으니까 구입니다. 준동사는 전부 구예요. 그럼 정리하면 준동사 구는 뭐다? 절을 간단하게 한 것이다. 설명됩니까? 한국말로 한번 해볼까요? 한국말로 이런 말이 있었죠. 내가 입학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다. 상당히 말이 길죠? 하지만 자세히 했죠? 이렇게 짧게 얘기할 수 있죠. 입학시험 합격을 위해 열심히 공부했다. 내가 입학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입학시험 합격을 위해 이렇게 좀 짧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짧게 말하는 방법론이 좀 다르지만 영어에서는 짧게 말하는 방법이 바로 준동사다 그 말입니다. 한번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중학교 때 제일 많이 배웠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I worked hard. 여기 한번 써볼게요. I worked hard. 아주 많이 들은 문장이죠? So that I might succeed. 이렇게 봅시다.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다. 또는 열심히 일했다. 그런 뜻이죠? 자, 이랬을 때 주어 동사 보이죠? 주어 동사가 또 보입니다. 제가 이 책에 우리가 이 오토로스 그래머 강의에 3강에서 제가 잘 얘기했죠. 3강 할 때 뭐라고 얘기했죠? 절과 절이 연결되려면 접속사, 의문사, 관계사 중에 하나가 필요하다 그랬죠? 예. 저희 오토로스 그래머 강의에 현재냐 미래냐 현재냐 미래냐 그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속에서 구와 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절과 절이 연결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접속사가 필요하죠. 이 접속사가 두 개의 절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건 간에 요놈은 주절이죠? 요놈은 종속접사절이니까 종속절이죠?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항상 준동사는 종속절이 바뀐 거예요. 종속절이 구로 바뀐 것을 준동사라고 합니다. 종속절을 구로 바꾼 걸 뭐라고 한다? 준동사라고 한다. 바꿔볼까요? 어떻게 되죠? In order to succeed. 또는 to succeed.
얼마나 간단해졌습니까? So that I might succeed가 to succeed 두 단어로 해결됐죠? 내가 성공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지 않고 성공을 위해. 짧게 표현하는 한국말과 유사한 원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준동사 구는 종속절을 짧게 고친 구다. 기억하세요. 이게 명제이였습니다. 요의 개별적인 원리들을 부정사, 동명사, 분사장을 꽤 하면서 전부 다 할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개별 원리는 각자 하고 일단 하나만 좀 맛보기로 보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걸 이용해서. 자, 오늘 준동사가 뭔가 하는 것을 명제 1번, 명제 2번만 다뤘습니다. 자, 그래서 명제 5개까지 있는데 30분 동안 겨우 명제 2개예요.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 기본적인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준동사는 품사가 바뀐 것이다. 동사의 품사가 준동사는 절이 간단해야 되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고요. 특히 우리나라 내신에서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말이죠. 미국의 문법책에서 이렇게 구와 절의 전환이라든가 이런 걸 자주 다루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나라 책의 내신에서는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다뤄줘야 되고 특히 요거 중등부 학생들도 보죠. 제가 자꾸 중학교 때 배웠지 하는데 중학교 학생들도 어느 정도의 문법적 지식, 내가 성문 기초용법이라든가 또는 무슨 맨투맨 기초용법이라든가 그냥 여러 가지 기초용법 책들 많이 있죠. 그런 것 중에 기초용법 정도만 공부한 학생들이면 이걸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한 학생들의 경우에서는 특히 중등부 경우에는 내신에서 문법에서 절 바꾸는 거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기본 원리를 좀 알아두셔야 하기 때문에 오늘 명제 1번, 명제 2번에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서 설명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명제 3, 4, 5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